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네요. 저는 제 인생이 나름 잔잔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큰 이슈가 일어나긴 하지만 남들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범죄자가 되어버렸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다시 생각해도 억울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 쪽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야기이기에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과 조용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꽤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답니다. 동네마다 꼭 한 명쯤은 예쁘단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가 있다잖아요. 제가 바로 그 동네에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인지 어딜 가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겨주곤 했죠. 사실 그런 관심이 늘 편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저 세상이 저를 예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어요. 뭐 너무 자랑 같다고요? 하지만 남들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었다는 게 명확한데 제가 어찌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과거엔 다들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보라는 소리 들으시며 사셨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송창식 선생님이 부르셨던 그 노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암암리에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너 보고 만든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부터 시작해서 딱 네 이야기 같단 말이야, 어? 뭐야, 그럼 정말 송창식이랑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거야,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둘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이 작은 슈퍼를 운영했었거든요. 슈퍼라고 해도 요즘 대형마트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자잘한 물건을 파는 그런 아담한 가게였어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카운터에 앉아서 엄마 대신 장사를 보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담배도 팔고 과자도 팔고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그 시절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세요. 제가 오죽 이뻤어? 너 때문에 담배 끊었던 사람도 다시 피우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죄다 폐암에 걸려도 담배는 못 끊는다고 했었지. 말 한번 걸어보려고 수쓰는 놈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단지 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일부러 멀리 돌아서 우리 가게에 들르기도 했대요. 당시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자랑 같다고요? 네, 맞아요. 자랑 맞아요. 인생 살면서 언제 또 이런 이야기 자랑처럼 풀어볼 수 있겠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해서 제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쁘다는 게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께선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누가 나쁜 마음을 품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감시되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몰래 데려가는, 말하자면 보쌈 같은 일들이 실제로도 가끔 있었다고 하니까요.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지금이야 카페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도 찾아오는 예쁜 마을이 되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그야말로 허허 벌판이었죠. 논 있고 밭 있고 밤 되면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전화도 제대로 안 터지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를 빨리 이 동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쁜 우리 딸이 이 시골에서 썩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서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죠.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선자리를 알아보셨어요. 유명하다는 중매쟁이 아줌마들, 소위 마담들한테까지 연락을 하시고 발품도 많이 파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같았죠. 우리 딸 얼굴 하나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으니까 제발 좋은 집안에 보내주세요. 이 정도 얼굴이면 서울에서 살았으면 미스코리아 슈퍼모델 다 했다니까. 키가 작구만 무슨 미스코리아야. 그래도 얼굴은 깨끗하니 아주 예쁘게 생기긴 했네. 내가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소.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 시골에서만 썩기엔 아까운 아이라니까요. 그렇게 노력 끝에 하나의 자리가 성사되었고 저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서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곱게 말았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진정시키며 약속 장소를 향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을 보러 가는 남자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이라고요. 저만 잘하면 팔자가 확 피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은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집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자유로운 삶을 꿈꿨어요. 늘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마냥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제가 온전히 저로 존재하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여자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여자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 시집이라는 것도 대부분 논 있고 밭 있는 동네 집안들이었죠. 부모님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시집가고 또 그렇게 묻히듯 살아갔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선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2-3시간은 좋게 가야 서울이었죠. 선을 본 장소는 서울 시내에 있는 조용한 다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보랏빛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나직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보러 나온 그 남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외모 면에서 저희 동네 시골 남자들보다도 별로였어요. 첫인상이 너무나 평범했고 웃는 얼굴조차 어쩐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듣던 대로 얼굴은 참 예쁘시네. 그래서 시집 오면 뭐 집안일은 잘할 수 있고? 난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데 말이야. 시작부터 아주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당장 도망을 치고 싶었죠. 그런데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돈은 있다는 점이었어요.
입고 나온 정장이 딱 봐도 고급스러웠고 손목에 찬 시계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시골에서 자란 촌스러운 저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싼 시계였죠. 그 남자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흥분 같은 것이 느껴졌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제 외모를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이 결혼 후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음흉하고 불편했지만 저는 참아야만 했어요. 그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건 제 의지라기보단 부모님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너 그 집에 시집가면 팔 잡히는 거라니까. 그 집안에서도 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혼수? 지참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대. 와서 일도 안 해도 된대. 그냥 애만 낳으라더라.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나 싫어. 이게? 싫은 게 어딨어.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니까.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사는 거고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당연한 거지. 손이 귀한 집이란다. 아들만 낳으면 된대. 저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어릴 적부터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거든요. 시골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도 컸고요. 그래서 그 결혼이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꿔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결국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결혼은 성사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첫날부터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결혼 전에 분가할 거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던 남편이었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돈이 많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부모님의 것이었고 정작 제 남편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라기보단 아이 낳는 기계처럼 취급받았어요. 시부모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야. 아들 하나만 떡하니 낳으면 내 재산 전부를 우리 아들에게 넘기겠다. 정말요? 아버지, 그 말 진짜죠? 내가 언제 빈말하는 거 봤냐? 손주만 떡하니 낳아오라 이거야. 내가 아주 금은 보화를 안겨줄 테니. 남편은 신이 나서 당장 노력을 하겠다고 제 손을 잡고 준비하라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저와 결혼한 것 같았어요. 선을 보던 날 다른 여자들보다 제가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저를 택한 거겠죠. 그렇게 저는 사랑도 없이 존중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아셨겠지만 그 기대는 결국 오해였어요. 양가 모두에게서 저는 수단이었어요. 친정에서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요. 누구도 제 감정이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그런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조차 무서웠어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이 결혼이 인생의 유일한 기회라고, 그렇게 세뇌하듯 제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저를 망가뜨렸어요. 저는 매일 밤 시달렸어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건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그의 뒤척임에 깼고, 그렇게 매일 밤을 지새우다 보니
아침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아침상을 며느리가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죠. 아침뿐만이 아니었어요. 점심, 저녁도 매번 다른 반찬을 준비해야 했기에 하루 종일 부엌에 매달려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결혼한 건 21살이었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난 아이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은 너무나 벅찼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부터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낼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게 비난을 퍼부으셨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서 널 데려왔는데 최소한 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이 정도도 못해서 어디에다가 써먹겠어. 쓸모없이 굴지 말아라.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시집을 온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너무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저는 제 부모님께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돈 몇 푼에 딸을 팔아넘긴 사람들이란 말을 듣게 만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남편에게도 알랑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갔어요. 그렇게 저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으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도 월경이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더더욱 심각해졌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고 밤마다 남편의 코골이와 뒤척임 때문에 잠을 설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잖아요. 결국 어느 날부터 월경이 아예 멈춰버렸어요.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환경적 요인, 특히 스트레스가 큰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겠어요? 제게 주어진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님은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산부인과에 데려가셨어요. 매번 같은 검사를 반복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월경이 규칙적이지 않아 임신이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일단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해요.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거라며 저를 비난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시댁은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니, 대놓고 나가라고 눈치를 주셨죠. 손주 하나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애만 낳으랬지. 10년이나 너 공짜로 먹여 살렸으면 됐다. 그래서요? 저보고 지금 집이라도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당당히 안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소박맞고 쫓겨나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러자 시댁에서는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어요. 저의 불임을 이유로 삼겠다면서요. 저는 재산도 하나 없이 빈손으로 그 집에 들어갔기에 소송에서 이겨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나와보니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살아야 했기에 일을 해야 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낮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이 저를 보며 예쁘네, 옆에 앉아봐라, 술 한잔 따라봐라 하며 진상을 부렸어요. 저는 정말 인간에게 환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제 외모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결국 그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쁜 게 죄라면 저에겐 너무 큰 죄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제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그렇게 큰 돈이 되는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인력사무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때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고시원 비용조차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졌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인력사무소에서 저를 담당했던 소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는 딱하게 여겼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집안일은 좀 하세요? 이것저것 일 찾아다니던데 좋은 자리 한번 소개해 주려고. 정말 좋은 자리 맞아요? 저요,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했었거든요. 10년을 노예처럼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당연히 잘할 수 있죠. 제 특기예요, 집안일. 그래요? 그러면 면접 한번 보러 갈래요? 이 집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돈은 진짜 많이 주거든. 지금 집도 없이 고시원 산다며? 여기 숙식제 공도 돼. 아주 부잣집에서 식모자리가 났는데 혹시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출퇴근이 아니라 입주 도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만 하면 숙식도 해결되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을 듣는데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돈으로 장난을 해서 큰 돈을 번 집이란 거예요. 좀 무섭게 들렸어요. 뭐 악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별의별 장면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불법으로 뭐 사람의 신체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하고 밀매를 하고 별별 사건이 다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혹시 그런 일을 하는 집안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같은 게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악덕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집안이 그 돈이 권력이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졸부들이거든. 그 집 사람들 돈에 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단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고 거기서 돈만 탐 안 내면 일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사채업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섭긴 해도 저는 그 집으로 일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그 집은 정말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어요. 본체는 무려 지하 포함 3층짜리였고 집 자체가 마치 미술관 같았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걸 나 혼자 다 청소하라는 건가? 였지만 다행히 저 말고 다른 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원은 연못까지 있었고 정원사와 관리 인력도 따로 있었어요.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처음엔 잘 몰랐을 정도였어요. 별지에는 비밀번호로 잠긴 창고가 있었는데 거긴 미술품이나 고가의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들리는 말로는 돈 세탁용으로 미술품을 이용하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 위층은 저희 같은 도우미들이 지내는 숙소였는데 각자 방을 하나씩 배정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해서 그 방 하나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숙식도 해결되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일한 만큼 돈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다시는 그런 굴욕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제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반드시 여기서 새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모든 게 낯설고 삐걱거렸어요. 아무래도 그 집만의 규칙과 분위기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말소린 물론이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여야 했어요. 뭐 하나 허투루 행동해선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워낙 남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 조용한 분위기가 오히려 익숙했거든요. 그 집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전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어요. 특히 지하실은 아예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요. 저도 당연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괜히 괘씸하게 보이면 한순간에 짐 싸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제 할 일만 묵묵히 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32살이었는데 그때 첫째 도련님이 딱 16살이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20년이 지나니까 도련님도 어느덧 36살이 되셔서 결혼까지 하셨어요. 정말 제가 키운 자식을 장가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 집안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생기기도 했고 도련님이 철들고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 사채업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시고는 은퇴하셨어요. 이후에는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내셨어요. 사업은 첫째 아드님이 물려받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그 집에서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물며 집안일을 책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만족했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숙식 제공 덕분에 따로 집세가 나가지 않으니 돈이 차곡차곡 모였거든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게 알뜰하게 썼어요. 회장님 부부는 돈에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일 잘하는 직원은 알아보셨고 필요한 만큼은 아낌없이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첫째 아드님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사모님,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달까요? 작은 사모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이도 경력도 상관없이 사람들을 잘라버렸어요. 오래 일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저는 입 한 번 열지 않고 장님인 척, 벙어리인 척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바람에서 비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1년을 보내게 됐고 그 사이 작은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 후에는 입덧이 심해서 밥도 잘 못 드시고 기력이 점점 약해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임신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입덧을 덜 느끼시도록 냄새가 덜 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드렸어요. 그 아주머니,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고 계속 울렁거리는데 이건 생각이 나네. 새우죽이에요. 새우를 잘게 다져서 넣은 죽. 속이 편안하세요? 이거라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점심도 저녁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만 먹으면 조금 질릴 수도 있는데 새우가 괜찮다고 하시니 게살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뭐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먹다가 별로만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 음식을 해보던 중에 작은 사모님께서 새우죽을 제일 잘 드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새우를 곱게 다져 넣은 따뜻한 새우죽을 끓여서 정성껏 대접해 드렸어요. 작은 사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점점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새로운 안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저한테도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정성스럽게 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께서는 다른 도우미들에겐 새침하게 굴며 말을 섞지도 않으셨지만 저에겐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짙은 향이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빨래거리부터 침구류까지 전부 햇볕이 따뜻할 때 바싹 말려서 포근함을 유지시키곤 했었는데 작은 사모님도 입덧이 심해서 그런 건지 향이 많이 나는 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보살펴 드리면서 보자를 하니 무척 편해하셨죠. 그렇게 10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에는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는 귀엽고 복스러운 아들이었고 모두들 기뻐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반응이 없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이의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청각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고용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누구보다 회장님 부부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였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다들 무슨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서 말을 아끼며 눈치를 봤어요. 아니, 내가 최고의 병원에 와서 우리 며느리 출산을 시킨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몰랐단 말이야? 어? 정력적인 문제는 임신 중에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력은 부계 쪽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적 이상이 세포의 발달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내가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안에 귀머거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바로 윗세대에는 없을 수 있지만 더 윗대에는 유전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역시 바짝 쫄아붙어서는 수술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회장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작은 사모님의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첫 아이이고 아들이라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컸던 거겠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걱정했고 인공 와우 수술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사 말로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작은 사모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제 마음도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모님께 힘이 되고 싶었어요.
말벗이 되어드리고 언어치료나 청각 보조 관련 정보도 틈틈이 모아서 전해드렸어요. 저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제 곁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그 아이가 정말 귀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샌가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별치의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호출기가 울렸어요. 급한 일인가 싶어서 본체로 가려는데 정원 구석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작은 사모님이 아이를 안고 서 계셨고 얼굴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작은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날도 쌀쌀해졌는데 아이까지 안고서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정말 저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해요. 이 아이를 한 달만 맡아주세요. 아주머니밖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발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숨어 계세요. 제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찾으러 갈게요. 갑자기 본인의 아이를 맡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할 말이 잃었죠. 작은 사모님은 저를 믿는다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니, 작은 사모님, 이런 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아이를 한 달이나 맡아달라고요? 그럼 저 일은요? 돈이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제가 여두 쪽에 집 하나 구해놨어요. 아침 5시에 정문 앞으로 가시면 차 한 대가 와 있을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시면 주소지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믿을 사람이 아주머니밖에 없어요. 이 집에선 제 남편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작은 사모님의 심정은 알겠어요. 그래도 저에게 제대로 설명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정말 아이를 데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믿을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다니까요. 저 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시댁 식구들 눈밖에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위 한번 해보려고요. 하지만 아이가 시댁 손에 넘어가면 전 쫓겨날지도 몰라요. 작은 사모님은 그동안 시부모님의 잦은 구박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고용인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대요. 본인도 자신이 며느리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했고 대우를 받고 싶어서 시위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아이 때문에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 역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날까봐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임은 있었지만 결국 저는 작은 사모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아이를 꼭 지켜주고 싶었고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 제가 움직이고 싶었어요. 저는 아침 5시에 약속대로 아이를 몰래 안아들고 조심스럽게 정문 앞으로 나갔어요. 그 이른 시간에 정문 앞에는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 라이트를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이 차구나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조용히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요. 차 안엔 말이 없었고 기사님도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출발과 동시에 저는 작은 사모님께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아이 데려갑니다 라고요. 차는 꽤 오랫동안 달렸고 도착한 곳은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누가 소유한 집인지 알 순 없었지만 이미 난방도 들어와 있고 식료품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이 저에게 건네준 현금 1,000만 원은 고스란히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한 달만 잘 버티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낯선 공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대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혹시라도 누군가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창문 커튼을 바짝 닫아버렸어요. 그곳에선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 TV도 켜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이와 저 둘만의 시간이었죠.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제 손길과 눈빛에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안아주고 토닥여줬어요.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도 아이는 잘 웃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공간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불안했지만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가 아프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냈고, 이유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듯 마당을 돌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손으로 여러 동작을 해보기도 했어요. 아이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겐 위로였어요.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갔고 저는 다시 본가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고 작은 사모님이 말했던 대로 정문 앞에 까만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는 조용히 빵빵 2번을 울렸고 저는 미리 싸둔 아이 짐을 챙기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레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작은 사모님이 아니었고 전혀 낯선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은 끝내 보이지 않으셨고 번호판도 없는 수상한 차량이 조용히 집 앞에 멈춰섰어요. 그 차에서 내린 낯선 남성이 아이를 말없이 안아들더니 저를 보며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만 데리고 그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황급히 그 남자를 불러세웠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다가 버려두고 아이만 데려가는 꼴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장 어디로 가라는 소린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저는 한 달만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던 것이니까 다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작은 사모님이 그 사이에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성공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제 자리 역시 보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더니만 그 남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세요. 시골이든 어디든 숨어 지내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겁니다. 많은 걸 알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외부랑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구석진 데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알아들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아니, 한 달이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놓고 아이만 데리고 사라지다니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요. 그렇게 저를 홀로 남긴 채 그 수상한 차량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작은 사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작은 사모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어요. 제발 작은 사모님이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을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눈을 감았던 적도 있었기에 유일하게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작은 사모님이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곧장 작은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10번.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메시지도 수십 통 남겼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고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한 한 달이 그냥 사라진 건가요? 아이만 데리고 가고 저는 이 외딴 집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다시 그 재벌가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틀어졌다는 걸 그날 저녁에서야 확실히 느꼈어요. 혼자 있는 텅 빈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지금은 그 소리조차 없으니 집안이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분을 달래보려 TV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이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은 작은 사모님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작은 사모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문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경찰들이었어요. 그것도 5명쯤 되는 경찰들이 총을 저를 향해 겨누고 있었어요. 꼼짝 마! 손 들어! 지금부터 움직일 시 발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총구가 저를 향해 겨눠져 있는데 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줌이라도 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방 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쓰던 분유통, 젖병, 아이 옷가지들,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작은 사모님의 아들 물건까지 하나하나 수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은 사모님의 부탁을 받아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었을 리가 없죠. 이미 사정 다 알고 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아이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거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가서 듣겠습니다. 경찰은 저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리키며 이게 증거다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엮으려 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사모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는 아무리 아니라 항변해도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가서 차가운 쇠고랑이 제 손목을 감쌌고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범죄라는 걸 저지르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던지요. 강도 높은 조사는 저에게만 가혹했어요. 저는 정말 지쳐서 제가 아이를 빼돌린 게 맞다고 인정까지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빼돌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그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셨으면서
어째서 배신이라는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아이를 빼돌렸다면 왜 그 집에 있었겠어요? 도망칠 곳을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벌어둔 돈이 꽤 있다던데 그걸로 해외 도피를 하려던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권도 없는데 무슨 소리신지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아이를 빼돌린 게 아니라 부탁을 받은 거예요. 작은 사모님께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서 딱 한 달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부탁을 들어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형사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서류 하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작은 사모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요.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사람을 너무 믿은 탓에 아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작은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까지 해가면서 제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작은 사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아이를 빼돌린 혐의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일이었죠.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큰일이요.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권리는 충분히 있어요. 시간도 있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왜 제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황이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다면서 제가 작은 사모님에게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던 문자 메시지는 기억 안 나냐고 했어요. 저는 입이 쭉 벌렸죠. 작은 사모님이 상황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보낸 문자였는데 정말 일이 꼬이려면 별게 다 꼬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회장님 부부와 첫째 도련님이 경찰서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몰아붙였어요. 저는 정말 오금이 발발 떨렸습니다. 감히 우리 손주를 빼돌려? 너 이제 평생 콩밥 먹게 될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해? 내가 아주 물로 보였지? 회장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첫째 도련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아주머니께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믿었던 분이었는데 충격이 큽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억울해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 그 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정말 조용히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작은 사모님 부탁이었어요. 전 그저 아이를 잠시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나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돈 때문이지? 네가 뭐 얼마나 받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이었겠지. 가난한 애들은 다 그래. 멍청한 생각으로 인생 조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는데요. 정말 순수하게 작은 사모님을 도와드릴 생각뿐이었는데 제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정말이었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낳은 내 새끼처럼 아이를 돌봤어요. 절대 나쁜 마음을 먹은 적 없었다고요. 애절하게 말씀드리자 이번엔 큰 사모님이 나서셨어요. 큰 사모님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지만 저는 그저 한낱 고용인일 뿐이었는데 제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요.
그래,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 그래서 아이 보고 충동적으로 그런 거지?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감히 우리 핏줄을? 그분의 말은 칼날처럼 저를 베었어요.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구 하나 제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끝없이 억울함만 되뇌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제 마음은 복잡하고 서럽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 국선 변호사님은 회장님 부부의 빵빵한 변호사 군단에 이미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탁을 받은 거다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작은 사모님은 저와 대화한 내용을 모두 지워버렸고 저 역시 작은 사모님이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지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내용의 문자뿐이었어요. 그 문자는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증거가 됐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가다간 평생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떠올랐어요. 작은 사모님이 저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써달라고 주었던 1,000만 원이 생각났죠. 그 수표를 제 여주에 있는 집 옷장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 수표 번호를 조회하면 수표를 누가 뽑았는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낸 건지 제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딱 그 말이었어요. 제가 그 돈을 썼더라면 꼼짝없이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잡혀갔을 텐데 그 돈을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쓰지 않았던 게 득이 됐죠. 저는 작은 사모님이 그 집안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드릴 생각이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당장 그 수표를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궁지에 몰린 것 같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한 작은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범인 맞다고요. 그 수표 제가 예전에 그냥 쓰라고 준 수표예요. 그걸 왜 쓰라고 주니?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너 뭐야?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 거니? 정말 네가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이 빼돌린 거 맞다니까요. 그냥 그 1,000만 원은 저한테 잘해줘서. 잘해줬다고 1,000만 원을 줘? 너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판이 이상하게 돌아갔고 그 수표를 조회했어요. 그 결과 수표를 출금한 사람이 바로 작은 사모님의 친정오빠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사모님의 친정오빠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자기가 죄를 고스란히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작은 사모님은 극도로 당황하며 소리쳤죠.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누가 뭘 시켰다는 거야? 네가 시켰잖아. 1,000만 원 빼오라고. 그 집안에서 안 쫓겨나고 재산 받으려면 무조건 그 돈 필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아씨, 지금 나까지 이게 뭐야?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내가 이 집에 붙어 있어야 우리 집에 돈도 가져다 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그럼 감옥이라도 가야 하냐? 어? 작은 사모님의 표정은 망연자실로 바뀌었고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사모님의 아이는 회장님네 핏줄이 아니었어요. 작은 사모님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업이 친정오빠에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어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장님 댁으로 팔려오듯 시집을 오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연인을 잊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피운 끝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회장님 댁에서 키우려고 했지만 아이의 청각장애가 드러나면서 부계 쪽 유전자 탓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주장했죠. 부계 쪽이라는 말이 작은 사모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작은 사모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회장님 집안의 핏줄이 아님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작은 사모님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거하게 물어야 하며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친정에 들어간 사업 자금 역시 회수당할 것이고 결국 그 집안은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작은 사모님이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잠깐 숨겨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입이 무거운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게 씌워진 아이를 빼돌린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시킨 일이었고 그 모든 배경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저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사모님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 제가 눈이 돌아서 어디든지 쓸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씌운 거죠. 하지만 저는 돈을 쓸 줄 몰랐고 사실 그 돈을 쓸 일이 없었어요. 제게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다 모아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며 지내왔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이 결국 저에게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죠. 결국 작은 사모님은 유전자 검사를 피하려고 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녀는 허위 신고와 위증, 명예훼손, 무고죄까지 전부 뒤집어쓰게 되었고 그 결과 투자금 회수로 인해 집안은 망했고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어요. 저는 결국 무고로 풀려났고 회장님 부부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다시 일을 할 수는 없었죠. 제 마음은 이미 그 집안과 완전히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작은 사모님에게 돌려주었어요. 작은 사모님은 제게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처벌이 무서워서 나오는 말인진 모르겠지만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며 저를 몰아갔으니까요. 아주머니, 미안해요. 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제일 사랑같이 대해줬는데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법정에서 보여준 그 뻔뻔한 그 태도 때문에 저는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사과는 가벼운 말로 들리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랑했던 불륜남은 작은 사모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친정에서도 회장님 댁에서도 맞지 않겠다며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죠. 정말 악독한 사람들다운 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던 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그 아이가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사모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보러 매일같이 고아원에 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자신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사모님이 그 집에서 얼마나 위압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한 번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작은 사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작은 사모님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그 아이를 지켜보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사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불쌍하고 작은 사모님이 힘들었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돌보며 작은 사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를 돌보는 제 모습이 작은 사모님에게 돌려받는 은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 제 할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겐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려고 해요. 제가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낳을 수 없어 쫓겨난 사람의 마음이 향한 곳이 결국엔 아이네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 결단에 단단함을 더하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